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지난밤 사이는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었으니까 유럽 증시는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유럽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영국만 조금 올라갔고 다른 나라 국가는 매번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독일도 좀 올라가고요. 영국은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프랑스가 0.8% 올라갔고요. 참고적으로 캐나다도 좀 올라갔습니다. 유럽에서는 결국은 중국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 GDP가 어저께 기대 이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유럽 주시장의 반등에 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겠고요. 특징적인 회사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회장이 뭔가 좀 위반한 것이 알려져서 회장이 그만둔 게 하나 있겠고요. 유니레버와 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라고 GSK라는 전 세계 대단한 또 제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GSK랑 파이자랑 소비자 제품 부분에 그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는 예를 들어서 에드빌이라는 이제 진통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쿠아프레시라는 치약 같은 건 생활용품을 주로 하고 이제 간단한 의약품을 하는 건데, 그 라인은 이제 인수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그게 이제 거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유니레버는 또 영국 시장에서 7% 가량 떨어졌고요. GSK 같은 경우는 4% 가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파이자는 이제 독일에서 거래 기준으로 보면 한 0.6% 올라간 채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킹스우드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요, 글로벌 금리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가치주로의 로테이션, 유럽도 다음 전량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은 특히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영국이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는 플러스인데요. 오늘도 강했고요. 미국 대비 영국의 PR이 한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베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 참 어려운 쉽지 않은 시장을 좀 보내고 있어서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루프벤처의 짐 머스터 얘기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짐 머스터는 금리가 1%면 나스닥 기준을 보면 10에서 20% 정도 과거에 떨어진 경험을 얘기하면서 적게는 4, 5%에서 많게는 10% 정도 나스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두세 분 정도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야르데니 리서치의 야르데니 박사, 창업자의 CEO가 되겠는데요. 이분 얘기를 한번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금리 상승에 따라서 최근에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우려 이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특히요. 이런 주가의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죠. 0에서 0.2%의 기준금리가 올해 4번 올라가더라도 1에서 1.25%. 제이미 나이먼 회장 같이 조금 더 6번, 7번 올라가도 1.5% 수준이라는 것은 과거 대비 절대적으로 저금리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는 이런 1.5% 정도 금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익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죠. 물론 작년보다는 더 오르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섹터로 보면 에너지나 산업, 금융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회복으로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공급 확대를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가격이 올라가면서 훨씬 더 이익의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재는 공급망 이슈가 점차 회복된다는 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기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금융인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여러 번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분명하겠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업이라든가 가계의 대출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관점에서 어찌됐건 이런 세 가지 섹터 위주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펀드 스트레스 탐내는요.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도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상반기 중에서도 1, 2, 3월 정도가 약간 슬로우하고 그 이후에는 회복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번에 3월일지 4월일지 모르겠지만요.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주가의 지금 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기본 틀이 되겠고요. 최근 있었던 네 번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예요. 주가는 평균 10%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여전히 섹터로 보면 에너지 업종의 터프비전을 재확인하고 있고요. 에너지에 대해서 탐리가 얘기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수많은 소위 수급 불균형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탐리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어떤 공급망 이슈는 일시적인 것인 반면에 소위 원유 가격, 유가의 공급망 이슈는 이불에 표현드리면 진짜 공급망 이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동안 여전히 유가의 상승 내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탐리도 그 미국 시장의 강세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1980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40년, 최근 40년이죠. 금리 인하 시기와 금리 인상 시기 과거 주가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는 거죠. 원래 여기서는 금리의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금리의 처음에 인상, 또 끝날 때까지, 또 아니면 금리 인하에서 끝날 때까지 그걸 보여주겠는데요. 첫 번째 표는 금리의 인하 시기가 되겠습니다. 1989년에도 있었고, 95년에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 7월에 있었고, 2022년 1월 14일까지 이번에 최근까지 이제 오늘까지 주가 흐름이 되겠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요, 다우지수가 평균 전체 연평균이 아니라 그 전체 시기에 한 23%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S&P 500은 21% 올라갔고 나스닥은 32%.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그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 총 전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금리 인상 시기는 대부분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전체로 보면 다우지수는 평균 55%가 올라갔고요. S&P 500은 63%가 올라갔고 나스닥은 무려 더블이 났습니다. 100%가 올라갔는데요. 그럼 도대체 금리 인하 시기보다 금리 인상 시기의 주가 상승률이 더 컸던 이유는 뭘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경기가 하도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라가는 거, 수요가 늘어나니까 금리를 올리가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너무 과열되니까 금리를 더 마지막에 더 많이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는 일치했다라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고 이 부분을 시청자는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겠지만 지금 고작 첫 번째 금리 이걸 갖고 너무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오히려 진짜 좀 용기를 내서 야르데니 박사의 말처럼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무엇을 매수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가치주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많긴 하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쉽진 않단 말이에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년이나 2년 보면 큰 차이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2022년만 들어보면 가치주가 7% 올라간 반면에 성장률이 7%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주식 투자의 기간, 수익률의 기간을 아주 짧게 보면 어떤 시청자도 이루어질 수 있죠. 가치주 사는 건 좋은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 사는 일보다는 가치주는 좀 떨어지면서 하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지면 더 담을 수 있다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요, UBS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2년 동안에 흐름보면 성장주가요, PR이 그 당시에 22배에서 지금 31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최근에 떨어진 거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에 대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요, 가치주는 PR이 13배에서 오르긴 올라갔지만 고작 16배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지금 15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31배, 16배의 차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가치주가 최근에 한 2주, 3주만 보면 가치주가 더 올라간 것이 분명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너무 평가한 가치 대비 올라가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성장주가 좋다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정답은 없겠지만요. 크레딧 스위스 정권의 오늘 자료를 따르면 2022년, 금년입니다. 금년의 이익 성장률은 가치주가 오히려 성장주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기에 경기 민감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가치주라는 개념으로 PR이 낮았던 것이 많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PR도 낮은 데다가 크레딧 스위스 조건에 따르면 이게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되었건 가치주를 좀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진짜 초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환이 모든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짜 앞으로 5년, 10년 보면 성장주의 매력이 더 있고 여전히 PR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무리해서 성장주나 가치주를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주가 없으신 분은 가치주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좀 풍성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가치주 ETF들을 통해서 현재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가치 투자 몇 개만 확인드리면 이 중에서 말씀드린 거 어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밸류의 VLUE라는 ETF가 되겠고요. 아니면 스파이에서 거의 똑같은 건데요. 스파이 V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스파이에서 밸류만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가치주 구분 없이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만 모아놓은 퀄리티 ETF, QUAL 같은 것도 여러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건 가치주를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손이 안 가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손을 내밀어서 한 주라도 사야 그때부터 또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